내가 널 내 그대로 없나봐 둔둔한 가는 발씩 가까워지나봐 너를 어서 빨리 지금 당장 만나고 싶지만 또딱 시간이 필요한 못해 먹은 시계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데려가니 갈라보니 참 밉다 너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한결같은 것도 좋지만 좀 쉬어도 돼 고장 가도 돼 시간이 필요해 슬프다 얘기하지만 눈 감고 떠올려도 너를 떠올리는 고운 네 목소리 예쁜 너의 마음 모두 그대로인 걸 외롭다 생각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 지금 새벽 2시가 됐네. 빨리 하고 자야겠습니다, 쌤. 뭐야?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네. 교과서 166쪽부터 169쪽까지고, 이때까지 임진왜란 배웠다면, 이번에는 호란이라고 해서, 이제 외란, 이 남쪽에서 일본이 쳐들어온 거라면, 북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이 호란과 북벌운동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양난을 경계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만큼 이 조선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핵심 키워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립외교, 인조반정, 친명배금, 병자호란. 이 네 단어만 기억해도 오늘 충분히 다 배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임진왜란 종료 이후에 이제 조선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명나라가 일단 서서히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의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을 해가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자, 이제 조선의 북방에서는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조선한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요청받았을 때 조선은 한창 이제 피해 복구를 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어떤 군대를 일으키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붕당 정치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것까지 배웠죠. 자, 서인은 그대로인데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는 이 북인이 집권하고 있는 체제였는데 자, 여기서 조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 200년 동안 이제 임금으로 모셔오고 동아시아에서 대장으로 모셔오고 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명나라를 도울 군사를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이 군사 강국인 후금의 편을 들어서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냐. 이 명나라의 원군 요청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서 군대를 일으켰다가 명나라가 이기기면 다행이지만 명나라가 진다면 우리는 후금에게 엄청난 미운털이 박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후금이 이길 걸 생각해서 군대를 안 보냈는데 명나라가 만약 이긴다.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뭐 은혜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선은 한창 힘든 상황이고 자, 그래서 자, 광해군 일기에 보면 1618년 4월 8일의 기록입니다. 이 강홍립이란 사람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근데 군대를 파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밀리에 이 강홍립에게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밀지를 내려가지고 후금에게 몰래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해라 라는 어떤 밀지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명나라를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또 후금을 거스르지도 않는 이 중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중립외교의 정책인데 자, 문제는 이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이 중립외교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서인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서인은 명분을 중시하는 쪽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에게 투항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때까지 도와준 명나라를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나라 명나라를 어떻게 버리고 투항할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서인은 이제 서서히 반정이라고 하는 임금을 끌어내리는 반정을 준비합니다. 자, 이게 명분을 내세운 게 뭐냐면, 이 광해군이 잠깐 상황을 보면 이 당시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제 가계도를 보면 이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 임금한테는 이제 후궁, 이 광해군은 후궁 태생입니다. 후궁. 그래서 사실 세자로 임명되기에는 상당한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선조에게는 뒤늦게 얻은 이제 실제 뒤늦게 얻은 부인이 있죠. 이 부인에게서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영창대군이라는 아들. 자, 그래서 이 선조는 일단 광해군을 이제 임진왜란 중에 한창 바쁠 때니까, 복잡할 때니까 세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광해군을 세자라고 임명했는데, 뒤늦게 이제 얻게 된 이제 정통적자라고 하죠. 정통적인 아들을 세자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세자로 바꾸고 싶은데, 또 바꾸자니까 또 그렇고, 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해군한테는 영창대군이나 임목대비는 사실 자신의 정통성을 좀 해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인 쪽에서 이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에게 어떤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영창대군은 이제 유배를 가서 죽게 되고, 임목대비 역시 폐위가 됩니다. 자, 근데 광해군한테는 실제 친모나 친동생은 아니지만, 사실 이 서인 입장에서는 어찌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은 이 대비를 폐위시키고, 또 자신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창대군을 유배 갔다가 나중에 영창대군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이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유교 사회에서 이 효도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광해군을 결국에는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폐위시켜버리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광해군이 이때까지 해왔던 중립 외교 정책 역시 폐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이 변화합니다. 중립 외교에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서인의 정책입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서인이 이제 이런 정책을 내세우게 되자 후금 역시 이 명나라 전쟁을 앞세우고 이 조선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니까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1627년에. 자, 그래서 이 대응으로 인조가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이 피난을 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의병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후금도 이 길게 전쟁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해서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명나라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약속하게 되고, 후금과는 형제가 될 것을 약속하게 되면서 강화를 체결하게 되고, 후금의 병사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초의 정묘호란, 이 전쟁에서 조선은 무엇을 배웠느냐? 사실상 배운 게 없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은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게 되는데, 조선은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황제는 중국의 오직 명나라 황제일 뿐인데 어떻게 오랑캐가 황제를 칭할 수 있느냐? 외교문서에 답장도 안 하고 사신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난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제 내가 임금이고 너는 신하다 라고 해서 다시 침입하게 되는 게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자, 병자호란에서 이제 조선은 가장 최악의 굴욕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오직 한양을 목표로 이제 열흘 만에 말을 달려서 한양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호 체계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미 한양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조가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얘네들은 이제 기마병들이니까 강화도로 피난 가면 못 쳐들어오겠지 싶어서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에 청나라 군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서울 밑에 있는 한양 밑에 있었던 남한산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결사항전을 펼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다룬 게 이제 지금 개봉 중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고요. 선생님 보고 왔었는데 상당히 선생님은 재밌게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
오랑캐에게 절대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주전론자, 전쟁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원이라는 인물이 있고, 안 된다, 오랑캐라고 해도 당장 이제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오랑캐가 하는 말들 다 들어주자 라고 해서 화친을 주장한다고 해서 주화론자라고 합니다. 최명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연기가 상당히 돋보였던 영화였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가서 보면 재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0여일 만에 청나라 황제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복하는 과정 엄청난 굴욕입니다. 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인조 임금이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청나라 황제한테 3배 구고두라고 하는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대는 그런 굴욕적인 어떤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되고요. 이 항복 의식은 지금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삼전도비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명령을 내려서 조선이 스스로 이 청나라가 왜 쳐들어가게 왔고 조선이 항복하는 과정이 적혀있는 비석을 스스로 세우게 되고, 지금도 이 비석이 서울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어떤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고통을 이제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도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 최악의 외교 정책, 당연히 그 책임은 어떤 굉장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결과 이 명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요. 이제 수많은 이 두 왕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신하들, 수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이런 어떤 굴욕을 안겨준 여진족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게 되는데,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이제 청나라에서 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이 귀국하게 되는데, 이 소현세자는 특히 이 인질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이게 서양인 선교사를 만나서 쓴 편지입니다. 보면 소현세자는 이 청나라와 이 서양의 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세자니까 이 인질 생활이 끝나면 왕이 되겠죠. 조선의 왕이. 만약에 내가 조선의 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겠다 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태도는 돌아왔을 때, 귀국했을 때 인조가 보기에는 굉장히 탐탁지 않은 미운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오랑캐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런 굴욕을 맛봤는데, 이 자신의 아들은 세자는 그 오랑캐에게 끌려가서 오히려 감탄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인조실록에 보면 이 소현세자의 시체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색이 되었고, 이 얼굴에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얼굴 색깔이 너무나도 까매서 마치 검은 천으로 덮어놨는데도 그걸 분간할 수가 없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상황과 같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의문스러운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조의 미움을 받은 소현세자가 독살되지 않았는가 하는 어떤 음모론이 지금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복림대군이,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이제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되고요. 조선에서는 북벌론, 반드시 힘을 키워서 오랑캐 놈들 다 때려잡자 라는 북벌론이 일으켜지게 되고, 또 반대로 북학론, 오랑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 저놈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된다라는 북벌론과 북학론 정반대되는 주장이 조선을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